설용수 TV를 시청하시고 또 늘 관심 가져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해외 동포, 또 그 외에도 관심 있는 분들에게 제가 오늘은 정치 선진화 그 답을 찾아서, 그 해법을 찾아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혼탁한 정치 상황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떨치고 있는 코로나라고는 역병, 바꿔 말하면 전염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온통 모든 매스컴이 동원돼서 정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후보자들이 여기저기서 선언하면서 어떤 정치인의 말대로 숭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고 해서 정치인들에게 경각심을 주었던 내용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정치의 선진화, 그것은 한국 역사상 참으로 심오하고 또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2차 대전의 굴욕에서 1945년 미소가 한반도를 분할 점령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이 하와이를 공격함으로 인해서 2차 대전에 본격적으로 개입했지만 소련은 유럽에서 참패를 거듭하다가 미국이 일본을 제압하고 2차 대전의 종전이 눈앞에 나타나자 북으로부터 중국의 요동반도를 거쳐서 한반도에 진입해서 이름하여 북한을 해방시킨 해방군이라는 이름으로 북한 땅에 진주하게 됩니다. 물론 미군은 순수한 입장에서 정치적 가식 없이 점령군이란 표현을 여기저기서 썼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소련도 점령군이고 미국도 점령군입니다. 다만 정치적 가식 없이 미국은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표현했던 거고, 소련은 이미 정치적 가상을 통해서 북한 인민민주주의 정부를 세우고 그 정부를 소위 소비에트화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해방군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던 겁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헌법을 만들고 재헌의회 선거를 마친 뒤에 8월 15일 정식 정부를 수립시켰습니다. 북한은 정치적으로 또 한반도 분단의 책임을 회피한다는 이름으로 한국의 8월 15일보다 조금 늦게 9월 9일 소위 북한의 인민정부를 만들어냅니다. 아무튼 그때부터 이 나라의 운명은 북한에서 권좌에 올라선 김일성과 남쪽에서 정치적 세력을 규합해서 만들어낸 이승만 정권의 두 체제가 대립을 하게 됩니다. 북한은 모든 통치 방식이 소비에트화된 통치고 남한은 미국에서 직수입한 민주주의였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거 토대가 있어야 되고 경제적 조건이 성숙돼야만 가능한 정치제도인데, 당시 대한민국은 참으로 세계에서 가장 비참할 만큼 가난한 나라입니다. 영국의 런던 타임스는 49년 대한민국을 전체 돌아보고 런던 타임 머릿기사에다 이렇게 실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는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굴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입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1950년 만 2년이 조금 넘었으면서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한국전쟁은 남북한을 통틀어서 450여만 명의 인명피해와
1천만 이상 가족, 그리고 우리 산업시설의 80% 이상을 붕괴시켰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잿더미에서 4.19가 있었고, 또 5.18이 있었고, 6.29라고는 정치적 선언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정식 문민정부를 열어갑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첫발이죠. 왜? 대통령의 직선제가 실현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시대의 기억을 할 겁니다. 장충체육관에서 제5공화국이 탄생할 때 소위 그들은 체육관 대통령을 선발해냅니다. 바로 전두환 대통령 선거죠. 그리고 노태우 정부는 이름하여 문민정부고, 그러나 그 정부를 누구도 문민정부라 이름할 수 없었고,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90년대 우리는 문민정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까지는 이름하여 민주주의의 정치적 내용을 가지고 치러진 선거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실현했고, 민주주의를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현실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다행히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산업화를 성공했습니다. 그 산업화는 경제적 바탕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토대가 바로 민주주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겁니다. 경제적 바탕이 없는 민주주의는 그 실체가 허상입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막대한 기회와 재정을 바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민의를 바탕으로 어떤 사실을 현실화하는 데 있어서 힘든 과정이 있었다는 것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시대를 덜 살다 간 젊은이들까지도 우리의 민주주의가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을 잘 알게 됩니다. 군정과 맞싸우며 정의와 공정과 정치의 민주화의 실현을 위해서 몸부림쳤던 광주의 5.18 민주항쟁, 그리고 이어서 일어난 일련의 모든 정치적 과정은 민주주의를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는 다행히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적 기반을 이룬 중공업 산업,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포항제철, 이런 거대한 중공업 산업을 통해서, 또는 반도체, 그리고 우리의 유명한 스마트폰, 이걸 세계 시장에 내다 팔면서 이름하여 산업화에도 성공한 나라로 수출 강국, 세계 수출이 7위까지 올라가는 무역의 대강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6월 2일 UN 무역개발협회에서 대한민국은 이제 중진급 개발도상국이죠. 중진국 A그룹에서 선진국 B그룹에 우리를 선언했습니다. 진입시켰습니다. 이름하여 선진국이 된 거죠.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계에서 선진국 반열에 선 나라는 아마 20여 개국, OECD 국가가 다는 아닙니다. 20여 개국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G7하고 또 20개 국가가 정상들의 모임도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530이라고, 소위 우리나라가 33만 불, 그러니까 GNP 3만 불 시대를 이뤘다고 말이죠. 2017년 3만 불 이루고 4만 불까지의 예측은 아마 한 10년 그 정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에 있는 선진국들은 1번만 하더라도 3만 불에서 4만 불이 상당히 한 7년, 8년 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악재를 지금 만나서 아마 한 10년을 넘겨야만 4만 불 시대에 진입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정치의 선진화를 얘기하는 것은 선진국다운 정치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헌법 개정은 물론이고 국민의 정치적 의식부터 또 정치 지도자들이 선진국다운 모습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여당의 후보 경선이나 야당의 후보 경선을 보십시오. 자기들끼리 얼마나 많은 네거티브가 마타도가 성행하고 있습니까? 인신공격 또 수십 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거론하면서 선진국 정치제도에 걸맞지 않는 이전 투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혼탁과 어둠이 이 세상을 뒤덮고 있다고 말이죠. 온통 대한민국은 정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은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는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주주의를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 민주주의는 투표를 통해서 정권이 이양을 해야 됩니다. 투표하고 개표가 다른 나라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남미의 페루에서 선거가 있었는데 43일 만에 개표 결과가 나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완전히 투표는 곧 권력을 이동시키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거의 완벽할 만큼 선거가 되어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양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정부를 비판하고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런 시대는 정치적 용어 하나를 가지고 인권, 인격 다 무시해버리고 심지어 죽음의 경지까지 몰아갔던 권력들이 허다했습니다. 굳이 장준하 선생의 얘기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얼마나 많은 민주수사들이 정치에 바른 길을 가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외치다가 불의와 싸우다가 생을 마감했습니까? 박종철, 이한열 같은 젊은 학생들도 정치의 정면에 서서 민주화를 요구하다 세상을 그만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비판하고도 자유로운 세상, 대한민국도 어느 정도 거기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광화문에 태극기 집회를 한번 갔더니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비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속된 말로 똥개 다루도 더는 그런 양상을 본 일이 있습니다. 권력은 절대로 국민 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우리의 이상세계란 것은 진짜 민주공화국이 내세웠던 주민제권, 국민이 권력을 만들어내고 국민이 유임한 권력을 불의에 맞서서 싸우는 거지, 정당한 정치의 개혁을 얘기하고 바른 정치를 요구하는 사람을 권력으로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민주주의란 우리 국민이 지도자를 선별할 때 지역적인 또는 혈연적인 또는 학연적인 그런 연고주의에 의존하지 말고 특히 이데올로기적인 이념적 정치 성향을 벗어나서 객관적 사실대로 그분의 정책을, 그분의 도덕성을, 그분의 품격을 보고 지도자를 선별할 수 있는
국민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 수준은 대단히 올라갔습니다. 정치적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 예를 들면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 서울에 25개 선거구가 있는데 그 선거구 중에서 24곳이 여당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당과 야당이 선거 운동을 펼칠 때 얼마나 험악한 말들이 오고 갔습니까? 그런데도 어느 지역 하나도 없이 국민은 자기 의사를 정당하게 행사함으로 인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 이 나라의 민주정치는 정치인보다 국민이 앞서 있다는 걸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각 후보들은 다소 여론조사에서 몇 퍼센트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에 급급한 나머지 말도 되지 않은 많은 내용들을 끌어내다가 확대 생산하고 있다고는 사실이 가슴 아픈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음 선거에서 하는 대통령 선거는 저는 제2의 동학혁명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주변에 보십시오. 미국과 중국 간에 불붙고 있는 패권전쟁, 일본이 또 우리를 참으로 과거 자기들이 식민화했던 시대적 망상을 가지고 그릇된 태도를 버리지 않고 대하는 입장이라든지 소련의 엉뚱한 남하정책 같은 무서운 호랑이 발톱 같은 것들이 우리 주변 세력으로 잠재해 있습니다. 지금 통일은 실종돼 버렸습니다. 우린 통일은 절대로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통일 없는 미래는 없습니다. 통일 없는 비전도 없고 통일 없는 국가의 발전도 우리가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적으로 통일은 실종돼 버렸어요. 그리고 북한의 모순에 대해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북한의 민권에 대해서 강한 톤의 지적을 하는 정치도 없고 시민도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가슴 아픈 현실 앞에 와 있습니다. 일찍이 동학을 외쳤던 최재우 선생은 당시에 불행한 시대지 않습니까? 1895년 동학이 오지금은 축창을 들고 서울의 정권을 겨냥했겠습니까? 나라를 새롭게 만들기 위한 서양의 제국주의들은 물결처럼 파도처럼 밀려오고 거기에 인간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유불선 종교들은 쇠진해서 그 의미를 다 잃었습니다. 반외세, 반외 일본이죠. 우리 민족의 자주성, 우리 민족의 평등, 우리 민족의 민권, 인격, 더 나아가서 평등, 정의, 이런 공정한 사회 실현을 외치다가 최재우는 타살당하고 손병희 선생이 주도하는 동학운동은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참으로 인내천 사상을 가지고 반상제도의 폐지라든지 조정의 대혁신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을 막겠다고 일본군을 요청하고 청부는 그것을 계기로 개입함으로 인해서 결국 나라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은 죽음 앞에 직면했던 것입니다. 동학이 그때 사실 성공했더라면 우리는 이미 민족, 민주주의, 평등한 세상,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열었을 겁니다. 오늘 이 정치인들은 동학이 펼치고 싶었던 인내천 사상을, 다시 시천주 사상을, 하늘에 대한 경외하는 사상을
진이할 겁니다. 왜냐하면 동학은 당군이 나라를 건국할 때 외쳤던 경천, 홍익의 그 대도를 정치적으로 구체화하려고 했던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정치하고자 하는 많은 지도자들은 현대적 의미의 리더십이라고는 그런 단순한 논리에 매달리지 말고 우리 조국의 미래가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히 짚어서 후손들의 길을 열어야 할 겁니다. 번영과 평화의 나라, 그리고 분단되지 않고 통일된 나라. 이 정치인들은 그런 무거운 짐이 어깨에 걸려 있는 겁니다. 바른 정책을 개발하고 한쪽이 어떤 시비를 걸었다고 해서 그것을 반격해간 또 다른 시비를 만들어내서는 안 될 겁니다. 당당하게 가는 사람을 우리 국민들은 지도자로 뽑을 겁니다. 이번 다가오는 선거에서 지도자는 당파를 초월해야 됩니다. 이념을 초월해야 됩니다. 나라의 미래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 번영과 평화를 누리고 세계 중심국가로서 당당히 대도무문의 길을 갈 수 있는 이런 정치적 혁신의 길을 열어주기를 당부하고 싶은 겁니다. 정치는 통치하고 다릅니다. 통치는 권력으로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기구를 만들고 자기가 필요한 판결을 하고 자기 정당에 유리하게 관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정치는 문자 그대로 바로적자 밑에 옆에 아버지 부차가 붙어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춘추 전국시대 섬나라의 섭공이 아주 나는 정치를 잘한다고 외치니까 정치학을 가르쳐 주었던 공자님이 찾아갔어요. 당시 정치를 잘한다는데 그 내용이 뭐요? 물으니까 섭공의 대답은 양을 훔친 아버지를 자식이 고발했습니다. 어머나 법질서가 잘 서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때 공자는 하늘을 보고 땅을 보더니 그것은 통치지 정치가 아닙니다. 그럼 정치는 뭐요? 이렇게 물으니까 양을 훔친 아버지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벌로 받아야 되겠지만 부자지간의 혈연의 정은 현대 법에서도 어떤 범인이 가족에 의해서 보호를 받았다면 그것은 가중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적어도 천도적으로 철근적으로 엉클어져 있는 내용은 법에서도 관용을 베푸는 게 정치의 근본입니다. 부디 이 나라를 지도하겠다는 많은 정치 지도자들은 이제 제2의 통합 정치 시대를 끝내고 통치 시대를 끝내고 올바른 정치 시대로 진입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제 정치가 선진화되지 않고는 이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말씀을 간곡히 부탁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 짓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